네, 2024년 4월 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사전투표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전국 평균 15.61%. 와, 유권자의 15%가 투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투표했네요. 한 70% 정도가 투표한다고 보면 한 4분의 1이 투표를 했네요. 4월 6일 날 또 한 15% 해서 30%가 넘어간다. 그러면 실제로 투표하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는 게 됩니다. 사전투표율이 꽤 높습니다. 4년 전에 있었던 21대 총선은 12.14%였는데 3.47%포인트가 높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압승을 했죠. 그때는 자한당이었나? 자한당이 뭐 이긴다는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흔히 말하는 중도 보수, 샤이 보수가 안심을 하고 투표에 안 했다. 뭐 그런 해석도 있죠. 근데 지금 투표율이 높은 거는 그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거 이러다가는 나라 고달라겠다. 이재명이 이끄는 당한테 참 지난 2년도 힘들었는데 진짜 이상한 꼴 되겠다 싶어서 샤이 보수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도하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2012년부터 선거법이 바뀌어서 아마 사전투표가 생겼을 거예요. 13년 그래서 그때 지방선거를 하고 뭐 그 지금까지 왔습니다. 역대 사전선거 중에서 가장 첫날 투표율이 높았던 거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22년 대통령 선거. 그때 첫날 17.57%였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1.96%포인트 낮지만 총선인데 총선인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이번 선거에서 재밌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 4월 4일 날 내려가서 부산신항 제7부도 그 가덕도 쪽에 만든 그쪽 7부도 개장식에 가는 길에 부산시 명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부인인 김건희 여사랑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단독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부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전 카이스트,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 중에 누군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R&D 비용 너무 깎았다 비난하니까 경호원들이 끌고 나갔는데 거기 카이스트 가는 길에 은행 선화동에서 사전투표를 역시 부인 없이 그의 부인은 법카 비리 뭐 참 등등 많이 걸려 있으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서울 신촌에서 혼자 투표를 했어요. 사전투표를 했어요. 신촌을 간 거는 지금 김준혁 후보가 뭐 이대생 성상납부터 뭐 지금 김준혁 후보가 얘기한 거 쭉 야인 시절이라 그럴까 하여간 뭐 선거 후보가 되기 전에 한 이야기 쭉 보면 이 친구 진짜 시답잡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지금 뭐 이대생을 상납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지금 뭐 이대가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신촌에 가서 선거운동하면서 거기서 사전 투표를 했는데 역시 부인 없이 혼자 했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 가족 공개를 굉장히 꺼리죠. 부인이 지난번 뭐 무슨 도끼 행사에서 배달하는 거 싸는 거 잠깐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진영구 옛날 대검 공안부장 지낸 검사 출신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간 굉장히 살입니다. 이게 살이는 것 자체는 이제 한동훈 씨는 자기 개인적 특성이고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는 그만큼 이제 선거 때문에 부인들을 공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이번 선거가 예민하다는 거예요. 부인을 탁 공개하고 할 만큼
아니란 얘기입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뭐 선관위에서 투표하러 올 때 사람들이 대파를 갖고 들어오면 못 들어간다. 대파를 놓고 들어와야만 된다. 이제 그걸 결정을 했죠. 대파 가지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디오로백도 못 들고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이번 선거가 작은 거 갖고 이제 굉장히 시끄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마지막 여론조사까지 보게 되면 국힘당이 패배하는 구도죠. 그래서 100석이라도 건질까 비례 포함해서 120석이라도 건질까 120석이라도 건져야 민주당의 패스트 트랙을 막을 수 있죠. 135석이라도 건질까 그러면 이제 무소속 빼고 나면은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 하는 거 막을까 이제 그런 염려를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 거고 그러면서 제가 원래 우리나라 선거를 하게 되면은 52대 48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1대 49도 좋고 그 정도로 항상 보수가 이겼죠. 이기는 쪽으로 왔었죠. 근데 박근혜 탄핵되면서부터 보수에 있던 사람 중에 일부가 중간으로 이동해서 어떨 때는 보수 쪽으로 와줘갖고 52대 48로 이기게 하는데 어떨 때는 투표를 안 하거나 또 반대로 해가지고 좌파가 이기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그냥 두꺼운 중도층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는 걸로 조사가 됐지만 이 중도층 중에 있는 샤이 보수들이 다시 보수로 이동하느냐 그게 관건이죠. 저는 사전투표율을 보면서 좀 이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네크앤네크 아주 이제 중간에 이제 무소속 다른 당들이 가져가는 거 빼고 나면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 122대 120 뭐 이런 차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30대 129 이렇게 나지 않을까 봅니다. 이렇게만 돼도 민주당은 기세패죠. 왜냐? 지금 이제 전공의들 의료개혁 문제 갖고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하는 걸 쭉 보게 되면 그냥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죠. 쇠고집, 옹고집 얘기도 있지만 그런 걸 보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조국 씨는 아마 유죄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그 다음 번호가 국회의원을 이어받으니까 국회의원 수는 변함이 없겠지만 이재명도 아마 유죄를 받을 겁니다. 유죄를 받으면은 물론 3심까지 가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정계 개편이 조금 있지 않겠나. 윤 대통령이 이게 강하구나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뭔가 좀 와해되는 게 있을 수 있다. 자, 그런 걸로 제가 좀 예측하는 게요. 양문석, 지금 딸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에서 이상한 대출을 했죠. 지금 이 친구는 뭐 자기도 그건 부인하지 못해요. 근데 지금 빼도 박도 못하죠. 이게 참 큰 거 도전했다가 홀랑 벗겨지면은 물러나지도 못하고 참 물러나게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샤이 보수가 움직이는 거겠죠. 지금 이 양반은 그 문제가 된 집을 팔겠다고 내놨는데 시가보다도 훨씬 비싸게 역대 최고가로 내놨으니까 국회의원 떨어지는 거를 어차피 지금 자기가 출마했던 지역구도 아니고 안산 쪽에 나왔으니까 안 될 걸 대비해서 그럼 비싸게 내놓으면 안 팔리죠. 이 금매로 팔려면 시가보다도 한 7, 80%에 내놔야 훌러덩 팔릴 텐데 그 얼른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올려서 냈으니 안 팔려. 자기 꾀를 낸 거지. 국회의원 안 되는 걸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31억에 산 거를 37억에 내놨는데 39억 원에 내놨구나. 7억 8억 가까이 더 받겠다고 내놨는데 현재 실거래 최고가보다가도 3억 5천만 원이 높으니 이건 누가 삽니까? 이거는 뭐 흉내만 낸 거죠. 이렇게 돼서 민주당이 기세패를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김준영이라는 친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역사를 소설로 하고 싶을 때가 저도 있어요. 역사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과거 걸 해석을, 근데 해석을 하더라도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 근데 막 집어넣으면 안 돼요. 참, 이런 역사책들을 보게 되면은 역대 군주들이 비빈을 어떻게 맞았다, 이런 거 쭉 얘기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성상납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거는 군주의 집안 번성을 위한 거지, 지금의 성상납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대의 개념으로 봐서 이렇게 써버리고, 낭랑클럽, 김월란 선생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사람을 접대한 거를 접대부라고 표현하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되죠. 이게 그 당시 역사상을, 군주정 시제 봉건시대 때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접김객 봉제사였습니다. 손님이 오게 되면 접대를 잘 극진히 하는 게 그게 그 당시 예절이고, 제사를 아주 잘 지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 산업이 없을 때는 그 두 가지를 잘하면은 부가 들어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산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능력이 있으면 저도 유튜브 해서 약간의 수익을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능력을 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지금은 또 옛날에 비하면 직장이 많으니까 시험 봐서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면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는 친구는 좀 어렵겠지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조선이나 그때만 해도 산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산업이는 농업이나 간해수공업은 그것도 별 수익도 안 되고 그건 그 집안만 하는 거고 농업도 그렇고. 근데 이제 조금 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과거를 봐가지고 이제 공직에 가면은 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계급이 올라가면은 더 많은 녹을 받아서 부를 노릴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시험 봐서 붙지만 그 이후에 진급하는 거는 인맥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급에 대한 엄격한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객관성을 유지하지만 그때는 인맥이었단 말이에요. 누구 라인에 서느냐. 지금도 사실은 고위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인맥이죠. 옛날 신당서도 보게 되면은 젊은 사람 뽑을 때는 신원서판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뽑지만 나중에 이제 고위직을 뽑을 때는 천거라 그랬습니다. 천거. 누가 천거를 해서 천거해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결국 뭔가 하면 사람을 잘 만나서 인연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누굴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잘 대하는 그래서 접빈객이 중요한 거고. 봉제사는 뭔가 하면요. 그건 자기 집안에서의 일입니다. 아까 사회에서의 일은 접빈객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고. 자, 우리 집안에서 있는데 내가 우리 집안의 부를 받으려면은 내가 우리 집안의 제사를 이어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주로 장남이 받았죠. 근데 장남도 제사를 제대로 못하면 뺏깁니다. 차남이 더 벼슬이 높거나 그러면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제사를 잘 지내면은 그 집안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접긴객 봉제사가 고대. 그만큼 사람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접빈객이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해방되는 공간에서 미 군정 받을 때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 한 거를 갖다가 그걸 접대부라고 탁 돌려버리면은 이거는 김정혁은 역사학자가 아니죠. 오늘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만약에 아마 두 당 모두 과반수는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많이 하느냐 해서 만약에 국힘당이 한 석이라도 많이 걷거나 동률이 되면 민주당은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근데 한 5석 정도 더 많게 민주당이 얻어도 민주당은 굉장히 불안해질 거예요. 이걸 저는 기세패라고 봅니다. 기세패가 되면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이재명, 양문석, 김준혁한테 묻게 될 것이다. 양문석 같은 경우는 불법대출 때문에 법적 처리를 받을 거예요. 김준혁은 당선돼도 아마 상당히 출당을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겁니다. 참 이걸 자르지도 못하고 이재명 자체가 잡범이니까 참 자기 중앙대 후배이기도 한 김준혁을 자를 수도 없고 양문석을 자르면 또 문제나. 그래서 저는 이 세 사람을 민주당 안에 숨어있는 오열이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많이 왜 구속을 못하냐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야 이재명 그대로 둬야 돼. 끝까지 이번 선거 치르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국힘당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 라는 얘기가 제법 있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지만은 역설적으로 이재명 그리고 김준혁 그리고 양문석은 민주당을 자해한 세력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사전투표 하시고 그 다음에 본투표 지켜보신 다음에 이 세 사람이 과연 오열이었는지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